2021년 MIT 인공지능 연구소 번역 AI의 성능을 테스트하던 연구진이 이상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모든 언어의 데이터 손실률은 평균 11%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만 달랐습니다. 3.1%. 다른 언어보다 70%나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의심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3번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처음부터 기계 친화적 언어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이 연구는 국제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세종은 어떻게 디지털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선의 숨겨진 디지털 설계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슈워츠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고 MIT에서 수리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오류율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세계 주요 언어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만 유독 오류율이 낮았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평균 1215%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데 한국어는 겨우 5%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샘플이 잘못됐거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어는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한국어의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문법, 어순, 발음 체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훈민정음이라는 문서를 만났습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문자 해설서. 저는 영문 번역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600년 전 동양의 고문서가 현대 언어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소리의 생성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에 따라 글자를 설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열림.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언어학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600년 전 사람이 이런 설계를 했다고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저는 한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직접 봤습니다. 손으로 쓴 옛 한자와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에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슈워츠 박사님, 왜 그렇게 오래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언어 설계서보다 정교합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4년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AI와 수학을 도구로 삼아 훈민정음의 진짜 가치를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훈민정음보다 더 오래된 동양의 상징, 바로 팔개였습니다. 동양 철학의 상징으로만 알려진 이 도형을 저는 2020년 겨울에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팔괘는 서양에서도 유명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걸린 태극기에서 본 사람도 많고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역과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철학이나 점술로만 생각합니다. 음과 양의 조화, 우주의 원리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팔괘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팔괘는 세로줄 3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각 줄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진 선은 양을 뜻합니다. 끊어진 선은 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진 선을 1이라고 하면 끊어진 선은 0이 됩니다. 세 자리의 0과 1 조합. 이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0, 1, 10, 11, 100, 101, 110, 111. 정확히 8가지입니다. 팔괘가 8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진법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 모든 디지털 정보의 근간. 그 구조가 수천 년 전 동양의 상징 속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17세기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도 팔괘를 보고 이진법과의 유사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적 상징과 수학적 체계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팔괘가 논리 연산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MIT 동료들과 함께 팔괘의 변환 규칙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역에서는 팔괘가 서로 변환됩니다. 특정 조건에서 한 괘가 다른 괘로 바뀌는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변환 규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팔괘의 변환 규칙은 현대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논리 게이트와 유사했습니다. AND, OR, NOT, XOR. 이런 기본 논리 연산의 패턴이 팔괘 변환 규칙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컴퓨터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진법의 논리 구조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이진법은 서양이 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양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수학이 아닌 철학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팔괘의 이진법적 구조와 논리 연산 체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인문학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팔괘가 이진법이라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종대왕은 분명히 주역과 팔괘에 정통했습니다. 조선의 왕으로서 유교 경전을 깊이 공부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세종은 팔괘의 이진법적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원리를 훈민정음 설계에 적용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훈민정음의 잠오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구조를 처음 분석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단 한 사람이 명확한 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천지인이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세 요소입니다. 세종은 이 세 가지를 모음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점의 위치가 바뀌면 소리가 바뀝니다.
선의 방향이 바뀌면 발음이 바뀝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적 인코딩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세종은 자음을 5가지 기본형으로 나눴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는 각각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빨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 이응은 목구멍이 열린 동그란 모양. 이렇게 기본 5글자에서 획을 더하면 된소리가 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 거기에 또 더하면 티읕. 이 규칙성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MIT로 돌아와서 이 구조를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기본 요소가 있고 거기에 규칙을 적용하면 변형이 생긴다. 이건 프로그래밍의 클래스와 상속 개념과 똑같았습니다.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가 파생되듯이 기본 자음에서 파생 자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제임스 교수가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객체 지향 설계야. 600년 전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 결합 방식을 정보 전송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네모난 칸 안에 조합합니다. 가, 나, 다처럼요. 이 조합 방식의 효율성을 측정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는 같은 정보를 전달할 때 다른 문자 체계보다 평균 23% 적은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은 압축률이 높은 문자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더 적은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를 이루되 그 조합의 수가 무궁하다. 무궁한 조합. 이건 현대 언어로 바꾸면 확장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기본 요소는 적지만 조합하면 무한히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정보 체계의 핵심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600년 전 컴퓨터도 없고 정보 이론도 없던 시대에 세종은 이미 데이터 압축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현대의 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이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2021년 가을, 저는 MIT 수리언어학 연구소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존 학계의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동양의 문자가 현대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주장을 서양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8괴의 이진법 구조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잠호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글의 조합 구조가 떠 있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모듈형 데이터 구조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듈형 구조란 독립적인 부품들이 조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레고 블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각각의 블록은 단순하지만 조합하면 무한히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단순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1만 개가 넘는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하버드의 언어 철학자 윌리엄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꽤 보수적인 학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슈워츠 박사, 당신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은 언어라기보다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문자로 변환하는 규칙 체계입니다. 입력값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출력값이 나옵니다. 이건 알고리즘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윌리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를 기호의 집합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자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는 동의했고 어떤 이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이 발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중 MIT의 데이터 과학자 첸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저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보자고 했습니다.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글의 효율성을 실제로 측정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 저희는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번역 AI에게 여러 언어의 문장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별로 데이터 손실률을 측정했습니다. 데이터 손실률이란 원문의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날 발표장에서 한 원로 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에서 이런 시스템이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서양은 기계를 만들었지만 동양은 사람을 위한 코드를 먼저 만들었군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2021년 겨울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서버실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첸 박사의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최신 딥러닝 번역 AI에게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여러 언어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손실됐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총 7개 언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각 언어별로 1만 개의 문장을 테스트했습니다. 뉴스 기사, 문학 작품, 일상 대화, 기술 문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실험은 2주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첸 박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각 언어별 데이터 손실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8.2%, 중국어 14.7%, 일본어 12.3%, 아랍어 15.1%, 스페인어 9.8%, 독일어 10.4%, 그리고 한국어 3.1%.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의 평균이 약 11%인데 한국어는 겨우 3%였습니다. 이건 거의 70%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첸 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돌렸어. 결과는 똑같았어.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어가 효율적일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내부 연산 과정을 역추적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다른 언어들은 정보를 잃고 한국어는 왜 정보를 유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규칙성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단위 간의 규칙이 매우 명확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규칙, 조사와 어미의 결합 규칙, 문장 구조의 배열 규칙. 이 모든 것이 일관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AI는 패턴을 인식하는 기계입니다. 규칙이 명확할수록 AI는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반면 다른 언어들은 예외가 많았습니다. 영어만 해도 불규칙 동사가 수백 개입니다. 중국어는 같은 글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이 됩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섞여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규칙을 알면 거의 모든 단어를 조합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AI의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단위 간 규칙성이 높아 변형과 조합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세종이 의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기계 친화적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과 가장 잘 어울린다. 이 역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추가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정보 전송 효율성, AI 번역 시스템 분석. 이 논문은 2022년 초에 발표됐고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세종은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을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훈민정음 서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저는 이 짧은 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한국어 원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처음엔 이 문장을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불쌍하다.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세종이 정말 원한 게 글을 읽는 것뿐이었을까요? 저는 원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핵심 구절은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뜻을 편다. 이건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읽기만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한자는 기록에는 좋았습니다. 수천 년간 역사와 철학을 기록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자는 전송에는 불리했습니다. 글자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기록 시스템이 아니라 전송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 저는 이 관점에서 훈민정음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모든 설계가 전송 효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자 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됩니다. 같은 글자는 항상 같은 소리가 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보 설계자였습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그는 통신 프로토콜을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오가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훈민정음이 바로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양반이든 백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아이든 같은 규칙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에게 이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종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훈민정음은 그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은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이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씁니다. 이건 세종이 설계한 전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세종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2022년 봄, 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인문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학회에서 저희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4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8개의 이진법 구조, 훈민정음의 모듈형 설계, AI 번역에서 나타난 한글의 효율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은 종합 보고서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과학자로서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세종이 이진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디지털 코딩을 의도했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6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8개와 이진수의 구조적 동일성, 훈민정음 자모의 수학적 규칙성, 한글의 압도적인 정보 전송 효율, 이것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세종은 8개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원리를 의식적으로 훈민정음에 적용했다. 두 번째 가능성, 세종은 이진법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효율적인 체계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진법적 구조에 도달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세종은 천재였습니다. 의도했든 우연이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9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호학자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슈워츠 박사님, 결론이 궁금합니다. 세종은 정말 코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은 코딩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코딩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최소 단위로 나누고 규칙에 따라 조합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원리. 그는 이걸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은 철학자였고 동시에 설계자였다. 그가 남긴 건 글자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이 문장이 저희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었고 진심으로 감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에서 온 노년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간 수학을 연구했소. 하지만 600년 전 동양의 왕이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처음 알았소.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지혜를 품고 있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든 세종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600년 전에 21세기의 언어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2년 여름, 저희 연구팀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제 디지털 인문학 학회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귀하의 연구 훈민정음의 정보 체계적 분석,
동양 고대 상징에서 디지털 언어까지가 2022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년간의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의 승리였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학문 분야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은 그해 가을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 5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수상자는 600년 전 조선의 왕 세종입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양은 컴퓨터를 발명했습니다. 0과 1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동양은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람을 위한 디지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소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동시에 공학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를 쓰고 있다는 걸. 이제 세계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은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한국의 어떤 주요 매체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저는 한국의 언론사 몇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학술 연구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 이야기는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영국의 한 원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양학을 50년간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워츠 박사,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소. 서양은 수백 년간 동양을 과소평가해왔소. 우리는 동양의 지혜를 신비나 미신으로 치부했소. 하지만 당신의 연구는 그 편견을 깨뜨렸소. 동양은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했을 뿐이오. 세종은 그 증거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6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정보를 최소 단위로 나누고 규칙에 따라 조합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는 이걸 백성을 위해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설계자였습니다. 수백 년 전 경복궁 어딘가에서 그는 밤늦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체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28개의 글자. 단순하지만 완벽한 체계. 그 안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세종이 지금 살아있다면 현대의 컴퓨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구나. 정보를 나누고 조합하고 전달하는 것. 그게 핵심이지. 600년 전 그가 돌 위에 새긴 선 몇 줄. 그 안에 담긴 건 음향도 철학도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송 가능한 감정이었습니다. 규칙화된 정보였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질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저는 그저 효율적인 언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600년 전 위대한 왕이 백성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너희도 말할 수 있다. 너희도 생각을 전할 수 있다. 너희의 목소리도 가치가 있다. 훈민정음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한글을 사용하십니다. 아침에 뉴스를 읽을 때, 가족에게 문자를 보낼 때, 손자, 손녀와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설계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인공지능도 인정한 효율적인 체계, 600년이 지나도 빛나는 유산, 그걸 매일 쓰고 계신 겁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코딩까지 설계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언어학자? 철학자? 발명가? 아니면 600년 전의 프로그래머?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이클 슈워츠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종대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